예,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뭐 말리그넌트 스몰 인테스티널 디지즈까지는 좀 영역을 좀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저기 이렇게 스몰 인테스티널 디지즈에서 인트라오퍼러티브 엔도스코피를 활용한 경험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뭐 드물지만 제가 경험한 그 소장 질환에서의 어떠한 사용했던 경험들을 좀 공유를 하고 뭐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 하고자 이제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 소장 질환에서의 수술 중 내시경의 이제 어떤 그 원인이죠. 원인 질환은 아마 이 obscure GI 블리딩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듀오데넘에 있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듀오데넘에 있는 이제 아주 작은 튜머의 경우에 저희가 또 소장 내시경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케이스를 이제 좀 리뷰를 잠깐 두 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안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obscure GI bleeding, 이제 우리말로는 불분명한 장출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외과 의사들은 이렇게 흔히 뭐 친숙하지 않은 용어긴 하지만 아마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bscure GI bleeding이라는 거의 정의는, 그러니까 OGIB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정의는 이제 블리딩이 분명히 있는데 어퍼 엔도스코피랑 로우 엔도스코피까지 다 시행을 했는데 일단 어떤 장출혈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obscure GI bleeding이라는 텀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obscure GI bleeding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오버트한 경우와 그 다음에 그냥 어컬트한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오버트한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멜라노마나 헤마토키제가 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오버트 GI 블리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컬트 GI 블리딩 같은 경우에는 IDA가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 피컬 어컬트 블러드 테스트에서 양성을 보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출혈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 어컬트 obscure GI 블리딩이라는 텀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occult GI 블리딩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이제 스몰 바울 블리딩이기 때문에 우리가 obscure한 GI 블리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대부분 다 이제 스몰 바울 블리딩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출혈이 있을 때 저희가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먼저 어퍼 쪽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엔도스코피를 하고, 그 다음에 로우 쪽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콜로노스코피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뭐 필요하면 양이 많으면 엔지오그래피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 요 수준에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이 obscure GI bleeding이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진단이 안 된 경우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검사들이 아마 RBC 스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메켈 스캔, 그 다음에 캡슐 엔도스코피, 뭐 CT 엔지오그래피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이벨루에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플로우시트를 갖고 있고, 이 obscure GI bleeding에 대한 이제 스터디들은 소화기내과에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 obscure GI bleeding의 원인이 될 것인가. 먼저 어퍼 GI 쪽에서는 이제 카메론, 이게 이제 전체 obscure GI bleeding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캐메론 그 에로전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시경에서 보이는 그 소견인데, 주로 이제 하야탈 허니 안쪽에 숨겨져 있는 이런 이로전이 있어서 그쪽에서 내시경이 잘 디텍션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블리딩 하는 경우에 이제 카메론 에로전이라고 부르면서 obscure GI bleeding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토막에 발생하는 이 조직학적인 말포메이션, 엔지오 액타시아, 엔지오 디스플라지아,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작은 이런 베릭스 같은 것들도 이제 obscure GI bleeding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둘라포이 얼서 이런 리전, 그다음에 뭐 저기 엔트랄 그 바스큘라 액타시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LC 환자에서 포탈 하이퍼텐션에 의한 게스트로그라피 이런 것들, 게스트로패스 같은 것들이 어퍼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obscure GI bleeding이 될 수가 있겠고, 로우 쪽에서는 이런 엔지오 액타시아라든지 또는 이런 라테럴 스프레딩 튜머 같은 아주 잘 좀 디텍션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제 스몰 바울인데 역시 스몰 바울 내에서도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이 엔지오액터시아 이렇게 보이는 이건 이제 소장 내시경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고 그다음에 소장에 존재하는 작은 튜머들 이외에 뭐 크론 디지라든지 이제 셀리악 디지즈 그다음 매클러스 다이버티큘럼 뭐 그다음에 엔세이드 엔트로패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업스큐어 GI 블리딩의 소장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 내과에서는 이런 업스큐어 GI 블리딩이 있을 때 어떻게 이벨루에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대개는 이제 첫 GI 블리딩 그러니까 첫 엔도스코피나 콜로노스코피에서 디텍션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리피트를 일단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뭐 이제 환자가 스테이블하고 역시 이제 이벨루에이션이 안 되면 이제 스몰 바울 블리딩에 대한 이벨루에이션을 하게 돼 있고 환자가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이제 캡슐 엔도스코피 등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obstruction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뭐 약간 의심되는 서지컬리 의심되는 경우에는 CT를 찍거나 그다음에 MRI 마그네틱 레조넌스 엔테로그래피 같은 거를 진행을 해서 이벨루에이션 한 이후에 계속적인 블리딩이 포지티브거나 아니면은 네거티브였지만 계속적인 블리딩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수술하면서 인트라오퍼러티브 엔테로스코피를 고려해라 이런 플로우스트를 제시를 하고 있고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당연히 뭐 CT 이런 걸 찍어가지고 확인이 되면 엔지오그래피를 해서 확인이 되면 엠볼라이제이션 하거나 네거티브면서 이제 리커런트 블리딩이 있으면은 이제 역시 이제 인트라오퍼러티브 엔도스코피를 고려해라라고 이제 플로우스트를 제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캡슐 엔도스코피에서 이런 파인딩이고 이제 그 CT 엔지오그래피에서의 파인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업스큐어 블리딩이 있을 때 저희가 수술 중 내시경으로 환자를 큐어시킨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좀 오래된 케이스긴 한데 57세 여자 환자였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수술하기 한 2년 전부터 계속 블리딩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IDA를 진단받고 계속 트랜스피션을 했었고 역시 이제 플로우시트에 따라서 아마 게스트로스코피하고 콜로노스코피를 다 했는데 이제 모두 네거티브 소견을 보였고 그 이후에 이제 재차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소견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시행한 것이 이제 매클 다이버티큘럼 스캔을 진행했는데 역시 네거티브였고 스몰 바울 시리즈 튜머를 찾기 위해서 스몰 바울 시리즈를 했는데 역시 네거티브였습니다. 그리고 캡슐 엔도스코피를 시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스몰 바울 블리딩을 확인을 했지만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이게 혹시 뭐 어떠한 그 헤마토제네시스한 디지가 아닌가 해서 뭐 본메로 바이옵시까지 했는데 네거티브였고 그다음에 RBC 스캔도 역시 네거티브여서 소화기내과에서 이렇게 팔로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쪽에 레퍼를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수술은 저희 이제 그 소화기내과랑 같이 코어피를 진행을 했고요. 먼저 이제 제가 배를 조금 열어서 이렇게 장 전체를 이제 팔페이션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제 리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은 제가 이 수술하는 장면을 그 사진을 찍지 못해가지고 요게 이제 요런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그 레포트된 케이스 레포트가 있어서 거기서 사진을 가져왔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열어놓고 소화기 내과 의사가 이제 밖에서 이 내시경 자체는 이제 소독이 된 이 앞쪽만 소독이 된 그런 내시경을 사용을 했고 이거를 수술 필드로 가져와서 제가 한 IC밸브에서 한 20cm 프록시말 쪽에 엔트로토미를 넣고 그쪽으로 내시경을 넣으면서 바깥쪽에서 이제 그 소화기내과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 에어를 계속 밀어넣으면서 내시경을 집어넣는 콜로노스코피를 이용을 했고 요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 전체를 다 보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제 제가 매뉴얼로 이렇게 좀 접어가면서 이렇게 쭉 안쪽으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이제 내시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시경 보는 장면이고 이게 들어가면서 한번 쭉 본 다음에 나오면서 주로 이제 관찰을 많이 하게 됐고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그 블리딩이 의심되는 리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있어서 요 리전들을 이제 하면서 밖에서 제가 계속 수처를 했습니다. 수처를 해서 여기에 뭐 전혀 만져지거나 그러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처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고 또 가다가 보면 또 요쪽에 이제 이런 그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뭐 이렇게
어느 위치인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요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여기도 이제 또 보이죠. 이게 요렇게 전형적인 이제 안지오 디스플라지, 안지오 액타시아 소견으로 보입니다. 그 뮤코사 쪽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모세혈관이 아니라 이제 뭐 AV 말포메이션 같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이제 요렇게 이제 리전을 찾은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요 부위에 대해서 다 웨지 리섹션을 하거나 리전이 많은 부위는 이제 이렇게 세그멘탈 리섹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최종적으로 되게 한 군데만 있지는 않았고 여러 군데 이제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최종적인 진단은 이제 엔지오 디스플라지로 나왔고, 수술 이후에는 모든 환자들이 이제 그 더 이상 아이언 디피션시 아니미가 없이 회복이 되었고, 이렇게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면 뮤코사 바로 아래 이렇게 발달된 혈관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를 큐어시킨 그런 좋은 예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소장 질환에서 저희가 수술 중 내시경을 사용했던 질환은 이제 듀오데널 튜머입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박주호 선생님이 조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일단 뭐 12지장에 생기는 이런 튜머들은 크게 이제 두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것 같고,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에피셀리알 튜머나 아니면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그다음에 메센키말 튜머, 그다음에 림포 프롤레퍼레티브 튜머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가장 흔한 거는 이 아데노마 이쪽 그 아데노마가 가장 흔하고, 이외에 뭐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라든지 메센키말 튜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이게 앰플라리 쪽에서 오리진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이외 쪽에서 오리진한 것인지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이 구분을 좀 하게 돼 있고, 아마도 이제 앰플라리 쪽에 생기는 그 종양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쪽 위장관 외과보다는 그 빌리어리 쪽에서 아마 뭐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희는 그 이외 쪽에 생긴 이런 튜머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쪽에 많이 의뢰가 돼서 이제 환자가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앰플러리가 아닌 쪽에 생기는 튜머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를 했냐에 대한 플로우시트도 좀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 이런 튜머들을 저희가 스포라딕한 넌 앰플러리 듀오데널 에피셀 튜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로 아데노마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튜머 같은 경우는 되게 사이즈를 5mm를 기준으로 해서 그 5mm보다 작은 경우에는 되게 팔로우를 하지만 5mm보다 큰 경우에는 반드시 바이옵시를 해서 이게 그레이드를 따져서, 이제 그레이드가 로우 그레이드인 경우에 좀 옵저베이션을 해도 되지만 그레이드가 좀 높은 경우에는 엔도스코피나 서지컬 리섹션을 해라라는 레코멘데이션 그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또 치료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흔히 진단되는 그 진단 중에 하나가 이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인데,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분류가 이렇게 그레이드에 따라서 좀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걸 뭐 G1 NET, 또 G3 NET, 그 다음에 NEC, 그 다음에 뭐 믹스드 타입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옵시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듀오데넘의 경우에 이제 페리앰플라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서지컬 리섹션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NEC가 진단되면 리섹션을 고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페리앰플라리 N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서저리를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쪽이 아닌 넌 페리앰플리칼에 가는 경우에는 1cm 이하면은 우리가 엔도스코픽 리섹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1cm에서 2cm까지는 이제 그레이드를 따져서 엔도스코픽 리섹션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서저리를 선택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듀오데널 튜머에 대한 엔도스코픽 리섹션이 사실은 우리가 스토막에서 하는 엔도스코픽 리섹션에 비해서는 좀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도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암의 ESD에서 하는 프로시저보다는 분명히, 물론 이제 스몰 시리즈에서는 뭐 그런 포퓰레이션 레이트가 없다는 보고들이 많은데, 좀 라지 시리즈에서는 뭐 2.3%에서 4%까지, 5%까지도 포퓰레이션이 된다라는 보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포퓰레이션 위험 때문인지 몰라도 큐러티브 리섹션 레이트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ESD를 듀오데널, 이건 SET긴 하지만 했지만 이제 그 큐러티브 리섹션 세 케이스고 non 큐러티브 리섹션이 4케이스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이제 풀 시크니스나 이런 컴바인 리섹션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를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이제 요거는 비교적 최근인데 47세 남자였고 로컬 클리닉에서 이렇게 듀오데놈 쪽에 뭐 튜머가 있다라고 이제 레퍼가 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 쪽에서 이제 바이옵시하고 바이옵시 결과 이제 NEC가 나왔겠죠.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디케이션은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제 수술 레퍼 전에 이렇게 내시경을 해서 먼저 클립을 했습니다. 위치를 워낙 사이즈가 작고 해서 찾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클립을 했고 그 이후에 CT를 찍어서 이게 이제 이런 약간 라테랄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저희 쪽으로 레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은 그래서 라파로스코피 어프로치를 진행을 했고 트로칸 한 4개 정도 뚫었고 수술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이 듀오데놈에 위치한 튜머의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그냥 뭐 수술 뭐 디섹션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바로 내시경을 집어넣을 수는 없고 충분히 이제 코칼라이제이션을 좀 통해서 듀오데놈 그 세컨 포션 특히 이제 지금 같이 세컨 포션에 있는 이런 튜머가 위치할 경우에는 충분히 코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완전히 듀오데놈을 이제 복강내로 노출시킨 이후에 이런 그 수술 중 내시경을 해야 이제 그나마 이런 작은 튜머의 경우에도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론 이런 코칼라이제이션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밖에 쪽에서 이게 만져지는 튜머인지는 먼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거의 우리 이제 16번 노드 디섹션 하듯이 충분히 이제 그 듀오데놈을 복강 내로도 노출을 시켜야 되고 뭐 요 프로시저를 위해서는 환자도 약간 좀 이 오른쪽 그 프랭크 쪽에다가 좀 뭐 저 샌드백 같은 걸 좀 받쳐가지고 약간은 좀 레프트 라테랄로 일반적으로 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인트라오피 내시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사실은 이제 듀오데놈에 대해서 이 안쪽에서 이 세컨 포션까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막 조작을 해서 뭘 하기가 사실은 저희가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소화기내과에 좀 부탁을 했고 이렇게 내시경을 보면서 이제 제가 바깥쪽에서 이 튜머 이 부분이 맞냐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코오퍼레이션 해가면서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 부위에다가 뭐 마킹 같은 걸 클립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펜 같은 걸로 우리 마킹을 좀 해서 위치 그를 정확히 이제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사실은 이게 12장이 완전히 노출되기 전에는 좀 쉽지 않은 그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시경 위치가 확인되면 그 아까 하면서 위치 확인했던 그 위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컨펌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조금 그 뭔가 튜머 같은 것들이 오히려 좀 만져지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쨌든 이게 포지션 잡기가 좀 쉽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초를 하나 해서 그 부위를 이제 한쪽으로 좀 트랙션을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복강경으로 이제 그 풀스크니스 리섹션을 시행을 했고 이렇게 한쪽으로 좀 트랙션을 하면서 이제 하모니 스카페를 이용해서 이제 풀스크니스 리섹션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다 이런 듀오데놈이나 뭐 스토목에 있는 이런 작은 튜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 레이어를 아예 그 루멘을 열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이제 주변에 여유는 두고 이제 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그 작은 반경을 열어도 나중에 열고 나면은 또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 클립이 우리가 미리 해놨던 클립이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한 1.5cm 정도라고 절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면 이제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아까 저기 박지원 선생님은 이제 V락으로 좀 꼬맸는데 저는 듀오데놈 클로저 할 때는 V락을 사용하지는 않고 대부분 다 인터럽트로 이렇게 클로저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좁아질 수도 있고 또 조금 완전히 이쪽을 힐링되는 걸 또 어시할 수도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인터럽트로 대부분 클로저를 해주고 뭐 필요하면 주변에 있는 이제 오멘툼 같은 거를 좀 대서 이제
이 오멘토 패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로저를 하고 수술을 끝냈고 나중에 패솔로지는 이제 애니트 그레이드 1이 나왔고 사이즈는 0.6cm에 서브 뮤코사 인베이전이 있었고 마진은 네가티브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됐습니다. 다른 뭐 옵션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 내시경 선생님들이 워낙 내시경을 잘 하시니까 굳이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더블 발론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가서 소장 한 중간까지 다 보고 또 대장으로 들어가서 더블 발로닝을 통해서 다 보고 이런 테크닉도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인트라오피 소노를 가지고도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소장병변을 위해서는 불분명한 이런 장 출혈이나 12장 종양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쓸 수가 있었고 가장 흔한 원인은 이 obscure한 GI 블리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엔지오 디스플레이자 소장에 발생한 이것이고 이것은 사실 기존 방법으로는 좀 찾기 어려워서 소장 내시경은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겠고 작은 12장 종양의 경우에 내시경 절제로 하게 되면 그 인커플링 리섹션이나 이제 청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복강경을 같이 사용하는 게 복강경 절제가 유용하긴 하지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수술 중 내시경이 잘 사용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서머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